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재테크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슨 생뚱맞게 공인중개사냐 하시겠지만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뭐 제 증권사 얘기도 하고 뭐 살아온 이야기 뭐 거창하지만 좀 짧게 해볼까 합니다. 자, 왜냐 하면은요, 짜면은 생각보다 노력 대비해서 얻는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도 뒤에 천천히 풀어드릴 텐데, 자, 1차 시험 접수가 8월 5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이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자, 결코 1차 시험 준비하는데 경험자로서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 물론 2차까지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2차도 동시에 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금 시작해서 1, 2차를 동시에 하는 거는 정말 천재 아니고서야 쉽지 않습니다. 과목이 6과목 정도 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1차 시험을 3개월 정도로 몸을 풀어 놓으시고 2차 하시기에는 괜찮은 시간 배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는 국민 자격증이 됐잖아요. 자, 그럼에도 어 메리트가 있어요. 저 같은 이제 뒤에 설명을 이렇게 드릴 건데요. 자, 2차가 지금 현재 객관식 100%거든요. 근데 이게 주관식으로 바뀐다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가 주관식이 바뀌기 전에 따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텍스트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 봤는데 제 13년 차의 증권사 경력을 보면 첫 번째 증권사를 공채로 입사했다가 두 번째는 신탁사로 이직을 했어요. 요 별표 쳐놨는데 이 공인중개사 때문에 신탁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신탁사에서 리츠와 신탁에 대한 부동산을 3년 동안을 배웠고요. 자, 그다음 이 경력을 바탕으로 증권사를 두 번 더 이직해서 현재 여기에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고민했던 게 바로 연봉이었습니다. 첫 증권사 들어와서 생각보다 연봉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신탁사를 거치면서 증권사를 여러 번 거치면서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뭐 지금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장래성이 사실 떨어져요. 이게 뭐 이때는 공채였다고는 하지만 그 옮기고서부터는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다니다 보니 이게 늘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좀 한켠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뭐 잘 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바뀔 때마다 아무튼 이 계속해서 뭐 50이 넘어가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게 욕심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제가 세무사를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금에도 관심이 많았고 우리 PB를 했었을 때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PB를 했었을 때니까 세무사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PB 서비스를 받으러 오면은 무조건 세금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다른 사람한테 연결해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도전을 해보자 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졌어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무튼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졌지만 얻는 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들은 제가 아무래도 그냥 일반 PB나 일반 뭐 영업직원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1차도 생각보다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대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종태양 종합소득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이제 분류과세가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 PB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고 최근에 이것 때문에 많이 저는 좀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이나 ETF 특히나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리고 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뭐 물론 논란은 많지만 금투세가 또 해당이 됩니다. 자, 금투세가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개정 안 수준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제로 배당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그 반만 딴 자격증 가지고 이제 TF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절세 계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최근에 ISA나 연금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 보니 이거를 사실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컨설팅은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자, 원래는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이 갑자기 주식으로 얘기하는데 비과세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과세는 손실 금액이 통산 ISA로 하게 되면은 이제 ISA에서는 주식의 매매 차익은 여전히 이제 비과세이긴 합니다만 장점이 있죠. 자, 원래는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비과세이긴 맞는데 이제 통산이 된다라는 거죠. 통산. 뭐 이거 사실 세금이랑 상관없네.
넘어갈게요. 자, ETF, ETN도 원천징수 되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아니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네. 세금하고 크게 관련된 건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세금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저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래서 하여튼 포기를 하고 이제 17년도에 너무 아쉬워서 공인중개사를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합격을 동시에 했어요. 이제 이때는 사실 중간에 방황도 했었거든요. 제가 앱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무슨 앱이냐면은, 왜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했냐.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보면 이제 집을 이제 구하기 전에는, 집을 사기 전에는 월세 전세를 정전하다 보면은 제가 어디 공인중개사에 전화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시 전화하려면 다른 사람이고 아니면 누구세요 뭐 이러고 있는 상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 대상으로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화를 하고 나면은 문자가 와서 이제 뭐 좀 편리하게 콜백 문자를 다시 보낼 수 있는 그 앱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정책이 바뀌고 구글에서 작은 소규모 업체들한테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권한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면서 결과적으로 800만 원만 쓰고 망했어요. 아무튼 이제 회사 끝나고 공부를 했었고 주말에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1월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시험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이 당시에는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요, 물론 기분은 좋았어요. 지금 당장 써먹을 건 아니지만 잘려도 뭐 개업하면 된다. 그리고 개업할 때에 대한 그 비용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자격증은, 저희 금융사는 자격증이 많거든요. 증권투자상담사, 뭐 지금 이름 좀 바뀌었지만 투자자산운용사, 뭐 CFP, 뭐 CFA,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자격증은 현직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냥 라이센스가 아니라 자격증인 건데, 그냥 뭐 네가 어느 정도 검증은 돼 있나, 똑똑하냐 바보냐 이 정도만 검증하는 거지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사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주는 라이센스잖아요. 라이센스, 전문 자격증이다 말이죠. 그래서 좀 메리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에 힘이 있어요. 무슨 말 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공인중개사면은 그래도 공부는 좀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크게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분양사무실을 저는 일을 해봤거든요. 요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개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시험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될 건데,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이런 1차 시험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60점만 넘어가면 돼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만 공부하시면 60점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40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1 개론, 2번 민법, 요 두 가지 시험인 건데 오지선다형입니다. 100% 객관식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꼭 두 개씩은 헷갈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15년도에, 아니다, 17년도에 공부하러 갔을 때 보면 도서관에 어르신들이 진짜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진짜 많았고 젊은 사람도 간간히 보이긴 했는데, 되게 하여튼 그분들 때문에 저는 합격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와, 웬일,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더 많겠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 뭐 좀 보태서 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했는데 계산기를 안 가져갔어요, 저. 왜냐하면 이 개론에서는 이 분석하는 숫자 계산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가 넘어요. 제 그때 기억으로는. 근데 이게 계산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다 노가다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날 울 뻔했어요. 아무튼 이랬었고, 계산기를 안 가져갔고, 하나하나 손으로 쓰면서 했습니다. 왜냐면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랬었던 적이 있었고, 이때 1, 2차 시험에는 개론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고, 비용 분석하는 거 좀, 이때 뭐 공부해서 이제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지만 숫자 노름하는 거 있었고요. 민법은 100% 암기인 거죠. 그래서 뭐 장난치는 것들 많이 있고, 물권법이 뭐냐, 점유권 했을 때 누구의 뭐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조금 더 깊이 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이 비중으로 1차를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또 2차예요. 2차는 이번에 10월 달에 합격하시고 한 달 놓으시고 그 다음 달부터 한 10달 준비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게는 저도 생각보다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세법이나 그다음에 중개사법은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뭐 사기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뭐 벌금 얼마 이런 거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이거는 그냥 패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무다 보니까 도장 잘 찍고 뭐 신이 성실하게 잘 해주고 소속 종인중개사한테 뭐 교육 잘 시켜라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쉬워요. 되게 그랬습니다. 근데 공시법도 재밌습니다. 이제 뭐
토지의 형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지냐 뭐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 나와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비중도 별로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공시법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공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등기하는지, 그리고 측량은 어떻게 하는지, 뭐 담이 넘어가 있을 때뭐 누구 담 이렇게 걸쳐 있으면 누구 거냐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지구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 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공부들이 있어요. 세법은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암기가 아무래도 세법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게 안 그래도 15년도에 세무사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갔고요. 이제 문제는 공법입니다. 이거는 100% 암기인데요. 진짜 안 외워져요.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건물의 토지 비율은 얼마여야 되고, 그리고 몇 층 이상이 되면은 뭐 소방 시설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재개발할 때 몇 프로의 동의를 받아서 뭐 얼마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된다, 어떤 서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공법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외울 것도 많고 어렵기도 합니다. 공법이 사실상 키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재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보면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하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는 가 싶습니다. 자, 에듀윌 공인중개사를 저는 공부를 했는데 광고 전혀 아니에요. 해커스도 책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책이 되게 예뻐요. 노란색으로 들고 다니면 약간 뭔가 예쁩니다. 책이 노란색으로 돼서 참 아이덴티티를 잘 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이걸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저도 개업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잘리면 개업을 하겠죠. 근데 지금 시험 자격이 없어요. 세무사만 해도요, 토익이 700점이 넘어야 되고, 또 뭐 있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자격이 있거든요. 토익 700 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2명이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4명, 5명 대화를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자격 시험이 자격이 없어요. 이런 걸로 처분받은 행위가 아니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할 때도요. 자, 등록증 교부 받으면 그냥 바로 개시하는 겁니다. 교육받고요, 신청하고요, 통지받고, 업무 보증 설정하고, 뭐 보험 설정하는 거겠죠. 등록증 받고요, 이거 도장 등록하고 바로 업무 개시해요. 뭐 없습니다. 실무 교육도요 10시간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엄청나게 간편하게 개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개업만 해놓고 저 본인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소소하게 하면서 이제 실무 경험을 쌓아 나가는 거죠. 잘 하시는 소속공인중개사나 뭐 실장님을 모시고 하면 더 좋겠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웃기겠네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게 따면 좋았던 게, 아까 전에 그 리츠 관련 업을 했었잖아요. 리츠 관련 업은 제가 요 리츠를 증권사에 와서도 리츠 관련돼서는 제가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츠를 3년 동안 운영해봤고, 리츠를 실제 상장해본 사람은 증권사에 많이 없어요. 영업하는 친구들은.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삼성이 가중에 직접적으로 리츠를 선별하는데 리츠가 뭐가 좋냐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 리츠,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리츠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예요. 근데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세금이 나가긴 하죠. 근데 이런 법이 있어요. 분리과세 신청을 이 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5.4%긴 하지만 종합소득 대상자인 분들한테는 리츠가 따로 요거 15.4%만 되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있고, 요렇게 리츠가 많아서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99.99%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저는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뭐 핵심인지를 아무래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공부해 놓으면. 그리고 요번에는 또 저희 이제 직원이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묵시적 갱신 아니냐 했는데 그냥 나가세요 했더니 당황해가지고 이제 귀여운 친구가 어떨 줄을 몰라 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법에 다 있어요.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는 거죠. 근데 저는 바뀐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임대차 한 것으로 보니까 다시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똑같이 그 계약이 전에 이루어졌던 계약과 조건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계약 갱신의 요구가 언제야? 아무튼 3개월이 지나야 통지. 이거 묵시적 갱신인데. 또 까먹었네 보니까. 이거 아닌가? 그렇지. 여기네, 여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거절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거 1개월 전 아니었나요? 그냥 6개월에서 3개월이었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이제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뭐 할 텐데 지금 통지를 안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 알려주면서 넌 이제 법을 어긴 거다. 똑바로 법대로 하시자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얼마씩 주면서 합의를 이제 해서 나가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인데요.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합격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전에 했구나. 와, 저는 17년도 했으니까 더 전에 했습니다. 합격률이 한 20% 정도 나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대도 있었네요. 이때 많이 합격했네. 29% 많이 합격했고요. 많이 합격했네. 자, 어르신들도 많고요. 실제로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책 갖다 놓으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접수만 하는 거예요. 왜냐 접수 비용이 얼마지? 3만 원인가? 하여튼 3, 4만 원, 5만 원 안짝입니다. 그러니 가격도 싸고 합격점도 60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한번 해서 따보자 하는 분들이 여기서 태반이에요. 50%는 그냥 허수입니다. 허수. 나머지 50%에서 20%를 40% 되는 거죠. 40%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요. 공부하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다 하시고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20% 정도 합격률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4, 50%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달을 목표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엔 다른 걸로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